일본의 심장부, 천년고도, 교토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미스터리에 일본 열도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우익은 한반도 지배의 명백한 증거라며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은 실은 거대한 거짓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마토 정신의 정수라 주장한 무덤 속에서 바로 1300년간 숨죽여온 위대한 신라의 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진실에 침묵하고 왜곡에 동조할 때 한 제1교포학자만이 오직 홀로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일본은 이토록 필사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야만 했을까? 그 찬란한 황금 유물 뒤에 숨겨진 신라 유민들의 피눈물, 그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운명의 서막,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폭로하는 일본이 숨겨온 충격적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준, 교토에 있는 리스메이칸 대학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교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였지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 국적의 제1교포 3세였어요. 제 삶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리고 경계를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좁고 보수적인 학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강의실에서도 저는 늘 안전한 선 안쪽에만 머물렀습니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차가운 이야기만을 들려주곤 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더군요. 늘 의욕이 넘치고 질문이 많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한반도, 특히 백제나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반대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고대 가야 지역에서 일본계 유물이 발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일본 학계의 일부 우익학자들이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로 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죠. 강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골랐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한 답변이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학문적 상상력은 언제나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국가 간의 교류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특정 국가의 지배나 통치의 증거로 해석하기에는 고고학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화란 바람과 같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땅에서 새로운 형태로 꽃피우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발견된 유물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섣부른 정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학자들의 객관적인 태도일 겁니다.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 교류품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양의 일본계 유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걸 정치적 해석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물론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강의의 범위를 넘어서는군요. 그 부분은 다음 학기 고대 동아시아 전쟁사 강의에서 더 깊이 다룰 예정이니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학생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완벽하게 방어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그 어떤 논란도 만들지 않는 가장 안전한 대답. 하지만 강의실을 나서는 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게 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진실을 탐구하는 학자일까 아니면 진실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기술자일까? 그런 생각을 애써 지우며 익숙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 영준 씨 오셨어요? 마침 저녁 준비 다 됐는데. 아이, 아빠 오셨다. 제 아내는 일본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제 일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죠. 식탁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고 초등학생 딸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저녁 식탁, 제가 지키고 싶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거실의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배우들이 나와 사랑하고 질투하는 그런 종류의 사극이었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 저것 좀 봐요. 의상이 정말 화려하네요. 한국은 참 대단해요. 저렇게 자기들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잖아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내는 순수한 감탄으로 말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부심? 아니, 저건 자부심이 아니라 상품일 뿐인데, 조상들의 피와 눈물을 그저 테마파크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뿐인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읽고 의아한 듯 물었죠. 왜 웃어요? 재미없을까? 재미야 있겠지. 원래 꾸며낸 이야기는 재미있는 법이니까. 미안하지만 난 저런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소. 꾸며낸 이야기라니요.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역사 드라마라는 건 그냥 역사라는 이름의 판타지 소설 같은 거요.
진짜 역사가 뭔지 알기나 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어떤 차별과 피눈물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 그저 화려하게 포장해서 파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진짜 역사는 저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살짝 굳었죠. 저는 제 아내 냉소와 오만함을 들켜버린 것 같아 서둘러 말을 수습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냥 학자로서의 직업병 같은 거라고 생각해줘요. 너무 깊이 파고드는 버릇이 있어서.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직업병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을 경계하며 살아온 한국이라는 나라, 제 조상의 나라에 대한 저의 복잡하고 뒤틀린 감정의 표출이었죠. 온갖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온 내 고통의 역사야말로 진짜인데 본토의 한국인들은 그런 건 다 잊고 화려한 오락거리에만 빠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대학 총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 걸려올 리가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 김 교수인가? 나 총장일세. 네, 총장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넘어 총장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교토 외곽의 리니어 신칸센 공사 현장으로 와주게. 설명할 시간이 없네. 땅을 파다가 무언가 엄청난 게 나왔어. 국가적인 발견일세. 국가적인 발견. 국가적인 발견이라니요? 문화청은 물론이고 내각부에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지대해. 야마모토 교수님도 벌써 현장으로 출발하셨다더군. 이런 때일수록 자네처럼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중립적인 학자가 꼭 필요하네. 이건 자네에게도 우리 대학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걸세. 어서 가게. 총장의 말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미 거대한 사건의 한복판으로 떠밀리고 있었죠.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들끓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주의자의 경고가 멈추지 않았어요. 엮이지 마. 김영준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 너는 그냥 조용히 의견만 내고 빠지는 거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거대한 조명과 고함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죠. 현장 소장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교수님. 이쪽입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비가 파 내려가다 멈춘 듯한 지점이었죠. 조명빛이 닿는 구덩이의 단면, 그곳에 무언가 인공적인 구조물의 형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의 그 어떤 고분과도 다른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양식을 하고 있었죠. 안전모를 눌러쓴 채 조심스럽게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흙과 빗물로 뒤덮인 무덤의 입구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머릿속의 모든 지식과 데이터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고대 무덤이라면 흔히 떠올리는 열쇠 구멍 모양의 전방후원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책과 논문으로만 봐왔던 경주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양식.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거대한 봉분과 그 안에 나무 덧널. 명백한 신라식 적성목곽뿐이었습니다. 제가 썼던 모든 논문, 제가 했던 모든 강의는 이 유물이 교토의 땅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학문적 토대가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긴 교토 한복판인데 어떻게 여기에 신라의 무덤이,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제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기의 발견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 모든 것을 앗아갈 위험한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경광등 불빛과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현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내렸죠. 일본 우익사학계의 거두이자 정부 역사자문위원장인 야마모토 켄지 교수였습니다. 그는 정부 관료들을 대동한 채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덤을 한번 훑어보더니 차갑게 식은 제 얼굴로 향했죠. 그의 입가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김 교수. 자네가 먼저 와 있었군. 역시 발이 빨라. 교수님, 어인일로 여기에. 국가적인 발견에는 언제나 내가 있는 법이지. 보아하니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온 것 같군. 고대 야마토가 저 머나먼 신라 땅에까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되겠어.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이 무덤을 보고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이 신라에 미친 영향력의 증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진실과는 정반대의 해석이었죠. 그는 진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역사를 이 유물에 덧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어라 말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손에 들린 진실의 무게와 제 삶의 무게가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그런 제 어깨를 툭 치며 저를 방패 삼아 주변의 기자들과 관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김영준 교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고대 우리 야마토의 선조들이 한반도 남부에까지 진출하여 그 미개했던 땅에 선진 문물을 전파했다는 위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향해 손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김영준 교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교포라는 민감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족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추구하는 훌륭한 학자이지요. 김 교수의 중립적인 시각이야말로 이번 발견의 위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 교수?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저를 자신의 역사 왜곡의 공범으로 만들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위에 자신의 거대한 거짓말을 기념하는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저는 굳게 닫히는 야마모토의 포위망 속에서 진실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기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평온했던 회색빛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시 그 발굴 현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밤사이 쏟아진 비의 현장은 온통 진흙탕이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거대한 봉분의 실루엣만 들어왔죠. 제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제 모든 학문적 상식을 뒤흔든 그 신라의 무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 입구는 이미 높은 철제 펜스로 막혀 있었고 입구에는 낯선 경비원들이 서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학에서 온 자문위원 김영준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제 신분증을 보지도 않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부터 이곳은 문화청과 내각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입니다.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인원이요? 저도 공식 자문위원입니다. 어제 총장님께 직접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전달받은 명단에는 교수님의 성함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벽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 앞에는 높고 단단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이었어요. 야마모토 교수의 의지가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차에 앉아 굳게 닫힌 펜스를 바라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진실 은폐였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교수들은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점심을 함께하던 사이였는데도 말이죠.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라시대의 매장 풍습과 관련된 일본 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관련 서적이 꽂힌 서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과의 동료 교수였어요. 아, 김 교수 여기서 뭘 좀 찾고 계십니까? 네, 다나카 교수님 그냥 참고할 자료가 좀 있어서요. 하, 그러시군요. 요즘 그 라이저우 아니 교토 유적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죠.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아주 대단한 걸 발견하셨다고 하던데.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네, 저도 어젯밤에 잠시 둘러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교수 조심하게, 야마모토 선생님은 함부로 거스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어떤 역사는 그냥 묻어두는 편이 모두에게 이로울 때도 있는 법일세. 그는 그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로 도착한 한 통의 메일, 교무처에서 보낸 공식 서신이었죠. 김영준 교수님께. 교수님께서 신청하신 고대 한일 교류사의 재조명 연구비 지원 안건은 대학 예산 재조정 문제로 인하여 심사가 무기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해온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어요. 더 이상 그 문제에 파고들지 마라, 그러면 너는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야마모토 교수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이렇게 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저는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만든 거짓의 역사에 조용히 동조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제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젯밤에 제 눈으로 보았던 그 거대한 진실이 흙더미 속에서도 선명했던 신라의 흔적이 제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곳이 벽이라면 벽 너머의 세상에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저는 몇 시간 동안 검색에 매달렸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렇다면 바다 건너는 어떨까? 제 편견 속에 그 나라 한국이라면 저는 고고 유전학, 신라 왕족 DNA 같은 검색어들을 조합하며 관련 논문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죠. 카이스트 유전자 고고학 연구소 이수연 박사. 그녀의 연구 분야는 고대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민족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류학계에서 외면받던 가설들을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아주 용감하고 뛰어난 학자였죠. 물론 제 안의 편견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자를 믿을 수 있을까? 그저 민족주의에 빠져 객관성을 잃은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였어요. 저는 몇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조심스럽게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교토 유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가 몰래 찍은 몇 장의 사진을 첨부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제 모든 절박함을 담았습니다. 박사님의 학문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이 사안을 극비에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김영준 교수님께 교수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유명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내주신 메일은 제가 알던 교수님의 연구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사진 몇 장만으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이건 제가 평생을 지켜온 연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저는 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수연 박사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공식 채널은 오염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되고 있으며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건 민족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을 학자로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사님께서 가진 과학적 증거만이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몇 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물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면 혹은 유적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 연구소는 교수님께 진실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희망을 보았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로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물 DNA, 주민 데이터,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을까? 발굴 현장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장에서 철수한 인부들에게서 흘러나온 유물 목록의 일부를 정리한 비공식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공식 발표에서 제외된 가치 없다고 판단된 자잘한 유물들의 목록이었죠. 저는 추소문 끝에 그 보고서 파일을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목록을 하나씩 훑어내려갔습니다. 깨진 토기 조각, 녹슨 철기 파편. 대부분 의미 없는 것들이었죠. 포기하려던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고서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작은 글씨, 품목 번호 273번, 금속 세공 장식이 있는 구분 옥 1점, 세공 수준이 조악하고 보존 가치가 낮아 비금 유물로 분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분 옥 고곡.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제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죠. 상자 안에는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왔다는 낡았지만 아름다운 고곡 하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영준아, 이게 우리 집안의 뿌리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그 주름진 얼굴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 말을 그저 고국을 잃어버린 노인의 감상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했었죠. 하지만 저는 제 고국을 꺼내 컴퓨터 모니터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첨부된 해상도가 낮은 흑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의 고국은 흙이 묻고 일부가 깨져 있었지만
그 형태와 금속을 꼬아 만든 세공 방식이 제 할머니의 유품과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외면해왔던 제 뿌리가 1300년의 시간을 넘어 교토의 땅속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자로서의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흥분을 애써 억누르고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문화청 하급관리로 있는 대학 후배에게서 위험을 무릅쓴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몰래 보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 바로 묘지석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멀리서 몰래 찍은 것이라 흐릿했지만 돌에 새겨진 글자들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진을 스크린 가득 확대했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저는 그 글자들에 매달렸습니다. 고대 한국의 문자 체계에 관한 낡은 책들을 모두 뒤져가며 글자들을 비교하고 분석했죠. 하지만 보면 볼수록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분명 한자였지만 배열이나 문법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의 나열, 마치 암호문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자가 아니었어요. 고대 신라 사람들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자신들의 말을 표기했던 문자 이두였습니다. 현대에는 거의 사문화되어 극소수의 전문가만이 해독할 수 있는 고대의 문자. 저는 동아시아 교류사를 전공했지만 이두 해독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뿌리와 연결된 고국, 진실을 알려줄 묘지석, 그리고 바다 건너의 잠재적인 동맹까지 모든 조각이 제 손에 있었지만 이 암호를 풀 열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하고 단단한 벽 앞에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암호로 가득한 묘지석 사진이 있었고 제 서랍 속에는 할머니의 고국이 잠들어 있었죠. 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두 개의 단서가 있었지만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낡은 고문서들을 뒤졌지만 묘지석의 이두 문자는 굳게 닫힌 문처럼 제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야마모토 교수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연일 위대한 발견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고 세상은 그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 본부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예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있는 이수연 박사에게 유출하려 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야마모토 교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완전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감이 목까지 차오르던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를 읽을 수 없다면 그 돌이 나온 땅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무작정이었어요. 아무런 계획도 확신도 없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저는 차를 몰아 무덤이 발견된 교토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도 거의 닿지 않는 낡은 목조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죠. 저는 정처 없이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혹시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작은 자료관이라도 있지 않을까, 혹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 노인에게서 무언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요. 마을을 한참 헤매다 저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고 낡은 신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명한 신사도 아니었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지 입구의 계단에는 이끼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낡은 돌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갔어요. 신사 경내는 고요했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삼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아래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죠.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맑은 눈빛. 그가 바로 신사의 신관인 무라카미 쇼헤이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마을의 옛 모습이 궁금해서 잠시 들렀습니다. 노인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다른 경계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이 작고 낡은 곳까지 찾아오는 걸 보니 보통 열정은 아닌 모양이군. 하지만 여긴 별 볼일 없는 시골이라 도시에서 온 학자 양반이 흥미를 가질 만한 건 없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화려한 역사보다 오래된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이 신사는 언제쯤 세워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마을이 생길 때부터 있었다고들 하더군.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들었을 뿐이야. 아주 오래된 곳이지. 그와 무미건조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는 동안 저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서 할머니의 고국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오랜 버릇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제 손에 들린 고국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의 맑았던 눈동자가 순간 날카롭게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네가 가진 그거 잠시 좀 볼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든 고국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고국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그는 고국의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문양을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시의 학자 양반 이걸 어디서 얻었는가? 그리고 자네는 정말로 이 땅의 오래된 이야기가 궁금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저 아래 시끄러운 돌덩이 때문에 온 것인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처음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맞습니다. 저는 저 아래서 발견된 무덤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그 무덤이 일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제 뿌리와 제 할머니와 연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발 무언가 아시는 게 있다면 뭐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이나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그는 저를 신사 안쪽의 작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아주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그는 저를 앉히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 신사를 지키는 신관 집안인 줄 알지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야. 우리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네. 약속이라니요? 아주 먼 옛날 1300년도 더 전의 일이야. 바다 건너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건너왔네. 그들은 높은 신분의 왕족이었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었지. 하지만 그들은 나라의 큰 싸움에서 저 모든 것을 잃고 쫓겨온 유민들이었어. 우리 선조들은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작은 호족이었는데 그들을 가엾게 여겨 이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었네. 그리고 약속했지. 그들의 정체와 비밀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그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 덕분에 우리 마을은 부유해졌고 우리 선조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걸세. 노인의 이야기는 제가 읽었던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생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대에 걸쳐 이어진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별의 후손이라 불렀네. 아주 먼 곳,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지. 그리고 저 아래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 그 무덤은 우리 가문 대대로 별의 무덤이라 부르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왔던 성지였네. 그곳에 그들의 위대한 왕자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역사의 기록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그럼 그 무덤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지. 다만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하지만 이제 때가 온 것 같군. 자네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말이야. 그 증표를 가진 사람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기록을 읽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까? 무라카미 노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족자 뒤의 비밀 공간에서 비단에 여러 겹 쌓인 길고 두툼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네. 별의 후손들이 쓰는 글자는 아주 독특해서 언젠가 후손들이 그 글을 읽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와 뜻을 우리말로 풀어 기록으로 남겨두었네. 이것이 바로 그 기록일세. 우리 가문이 1300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약속의 증표이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굳게 닫힌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무라카미 노인이 준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그리고 흐릿한 묘지석 사진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죠. 두루마리에는 낡은 종이 위에 붓으로 쓴 수천 개의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왼쪽에는 묘지석에 쓰인 이두 문자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소리와 뜻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자가 쓰인 옛 노래의 구절,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이야기의 조각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숨도 쉬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암호를 풀듯 묘지석의 문장을 해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의미를 알 수 없던 글자들이 하나둘씩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석의 첫 문장이 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라국 태자 김태원, 이곳에 잠들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난 비운의 왕자 김태원.
그는 자신을 따르던 수천 명의 백성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죽음을 무릅쓴 채 동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 교토 땅에 소신라, 즉 작은 신라라는 이름의 새로운 터전을 세운 장대한 서사시가 펼쳐졌죠. 그들은 정복당한 것도 문명을 전수받으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 낯선 땅에 자신들의 왕국을 재건했던 위대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위대하고도 슬픈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한참을 몰두해 있는데 저는 묘지석의 마지막 부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전까지의 역사 기록과는 달리 그 부분은 운율이 있는 시, 즉 노래의 형태를 하고 있었죠. 저는 소리내어 한 글자씩 더듬더듬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의 풀이를 보며 그 고대의 소리를 제 목소리로 재현해 보았어요. 뜻을 알 수 없는 낯선 소리들의 조합, 하늘 아래 홀로 서니 제가 그 구절을 무심코 소리내어 읽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모든 세상이 멈춰 섰습니다. 방금 내가 읽은 이 가락은 서러운 바람만 불어오네. 머릿속에서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할머니는 늘 제 등을 토닥이며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셨죠. 저는 그게 그냥 시골의 오래된 노래려니 아무 의미 없는 가락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의 가락과 리듬이 할머니의 그 자장가와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별들은 길을 잃고 우리는 이름을 잃었네. 할머니의 자장가였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뜻을 알려주신 적 없던, 그저 저를 잠재우기 위해 불러주시던 그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가 1300년 전의 비석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잃고 이름을 잃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조상들의 한과 슬픔,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약속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란 책과 유물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오만한 학자였습니다. 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그녀의 삶 속에 녹아있던 살아있는 역사를 그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하고 외면해왔던 겁니다. 진짜 역사는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할머니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불러주던 자장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1300년의 약속을 지키고 제게 그 기억을 물려주려 하셨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책상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이 연구실의 어두운 창문에 비쳤죠. 하지만 창문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회의에 흔들리던 회색 인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 할머니가 그리고 1300년 전에 제 조상들이 제게 무엇을 바라는지.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도 일본 정부라는 거대한 벽도 이제는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그들의 진짜 이름을 외치는 확성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오랜 방황은 끝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겁니다. 결전의 날 도쿄 국제역사학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의 공기는 수많은 석학들이 내뿜는 지적인 열기로 후덥지근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의 국기가 나부끼는 거대한 홀 안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죠. 제게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20분, 그 20분 안에 1300년의 침묵을 깨고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학회 시작 전 저는 로비에서 야마모토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과 동료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 패배자에 대한 옅은 동정심마저 서려 있었어요. 아, 김 교수 자네도 왔군.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러 온 건가? 현명한 선택이야. 언제나 역사의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자네처럼 머리 좋은 학자가 모를 리 없지. 자네가 내 밑으로 들어온다면 이번 징계위원회 건은 없던 일로 해주겠네. 자네의 그 쓸데없는 호기심을 잠시 접어두면 자네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 가족 명예, 그리고 학자로서의 미래까지도 말이야. 그는 제게 마지막 회유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저를 진실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려는 차가운 감옥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 대답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직도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니 딱하군. 곧 알게 될 걸세.
역사는 힘 있는 자가 기록하고 정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자네의 그 작은 신념이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지켜보게. 오늘 자네는 학자로서의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거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인파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곧 무대 위에서 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야마모토 교수의 기조연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계적인 스타처럼 당당하게 연단에 올랐죠. 스크린에는 위대한 야마토, 동방을 비추다. 교토 유적의 재조명이라는 거대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발표는 한편의 완벽한 쇼였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복원된 무덤의 모습, 온갖 전문 용어와 데이터로 포장된 유물 분석 결과 그는 교묘한 논리로 모든 증거를 고대 일본이 신라를 지배하고 문명을 전파한 증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이 위대한 발견을 보십시오. 이 정교한 금속 세공 기술, 이 웅장한 무덤의 양식, 이것이 과연 신라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위대한 야마토의 선조들이 바다를 건너 그 미개한 땅에 문명의 빛을 전파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토의 이 무덤은 바로 야마토의 충성을 맹세한 신라의 왕에게 우리 천황께서 하사하신 선진 문물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무덤의 양식이 신라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라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의 궤변에 가까운 논리에도 불구하고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도 그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어요. 저는 순식간에 편협하고 감정적인 비주류학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죠.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무라카미 노인의 맑은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제 앞에 앉은 수백 개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스메이칸 대학의 김영준입니다. 방금 야마모토 교수님의 위대한 발견과 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장내에서는 의외라는 듯 가벼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그의 주장에 동조할 것이라 생각하는 눈치였죠. 야마모토 교수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발견에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들려주지 않으신 또 다른 이야기, 돌에 새겨진 주인들이 직접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손에 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흐릿하지만 선명한 묘지석의 사진이 거대하게 나타났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께서는 이 무덤의 주인에게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배를 받은 자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묘지석에 새겨진 고대 문자 이두를 해독했습니다. 지금부터 돌에 새겨진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해독한 비문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국 태자 김태원, 머나먼 이국 땅에 잠들다. 우리는 패배했으나 굴복하지 않았고 나라를 잃었으나 스스로의 나라를 세웠노라. 이곳을 소신라 작은 신라라 이름 짓고 우리의 기술과 정신을 이 땅에 심노니 후세의 아들딸들이여 우리의 이름을 잊지 말라. 비운의 왕자가 동료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온 처절한 여정, 그리고 낯선 땅에 새로운 희망을 건설한 위대한 저항의 역사가 제 목소리를 통해 1300년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제 낭독이 끝나자 야마모토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두는 이미 사문화된 문자다. 저자가 밤새 지어낸 소설에 불과해. 증거가 있나? 저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다. 저건 그저 자신의 뿌리를 부정당한 제1교포의 값싼 민족적 감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물론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란 증거로 말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 어떤 해석도 이념도 개입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증거는 돌이 아닌 피에 새겨진 역사입니다. 저는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한국의 이수연 박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유전자 고고학 연구소 이수연입니다. 저는 김영준 교수님의 의뢰를 받아
교토 유적 인근 마을 일부 주민들의 DNA와 대한민국 경주에 있는 신라 왕족의 유골 DNA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Y염색체 하플로그룹은 주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표식은 신라 왕족의 유골에서 발견된 표식과 99.8%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오차를 넘어선 명백한 혈연적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1300년 전 신라를 떠나온 사람들의 직계 후손이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역사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은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 발표가 끝나는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교수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조작이다. 한국 측과 짜고 버리는 민족주의적 사기극이야. 저런 과학적 속임수에 속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 피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들이 결국 우리 야마토의 위대한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사실이야.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단 말이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야마모토에게로 쏠렸죠. 모두가 격렬한 논쟁과 싸움을 예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확신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기록은 왜곡될 수 있고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손자에게 자장가로 물려준 역사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무라카미 노인이 몰래 찍어보내준 마을의 작은 축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마을 노인들이 정체불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연단의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무런 기기도 없이 오직 제 목소리만으로 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미도 모른 채 듣고 자랐던, 그리고 묘지석 위에서 그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그 노래를 나지막이 읊조리기 시작했죠. 하늘 아래 홀로 서니 서러운 바람만 불어오네. 별들은 길을 잃고 우리는 이름을 잃었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발표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저의 서툰 노래만이 1300년의 시간을 넘어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눈앞에는 더 이상 수백 명의 학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를 재워주시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길과 낯선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이름 모를 조상들의 슬픈 눈망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리라, 쇠보다 단단한 그 약속을 다시 우리 이름 부를 그날이 올 때까지 노래를 마친 저는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는 야마토 교수와 전 세계의 학자들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이 노래는 당신들의 공식 기록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고 제 뼈에 새겨져 13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힘있는 자가 기록한 역사와 이름 없는 자들이 살아남은 역사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짜 역사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야마모토 교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는 자신의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객석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한 명, 두 명 박수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컨퍼런스 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마침내 할머니와 이름 모를 조상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말 그대로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켜놓은 텔레비전과 노트북 화면 속에서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거대한 파문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제가 학회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장면은 영혼으로 증명된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장가가 역사를 다시 쓰다. 한 제1교포학자의 위대한 폭로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관의 심장을 꿰뚫었다. 기사에는 이번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 동아시아 고대사의 권력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하버드 대학 석좌 교수의 코멘트가 실렸죠. 영국의 BBC는 긴급 다큐멘터리 교토의 진실 1300년의 침묵을 깨달을 편성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일본은 칼로 역사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노래로 역사를 지켜냈다는 감성적인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순간에 한국 역사사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에 휩싸인 것은 일본과 중국의 학계였습니다.
평생 고구려사 편입을 연구해왔던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한원로 교수는 이례적으로 자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충격적이다. 우리는 고대 한반도의 국가들을 변방의 세력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그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의 심장부에 독자적인 문명을 건설할 만큼 강력한 힘과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고대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 라이벌 국가 최고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놀라움 섞인 평가는 이 발견의 무게를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한 것은 물론 일본 정부였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학회 직후 모든 직위에서 사퇴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거대한 탑은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서 역사적 진실에 대한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촉구한다는 공식 논평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방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굳은 얼굴로 유적에 대한 원점 재조사를 실시하고 한국 측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 공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저는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과거와 미래를 결정짓는 전화였죠. 첫 번째 전화는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니스메이칸 대학의 총장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스러움과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 김 교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더군. 우리 대학의 자랑일세 자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네. 그 징계위원회 건은 행정착오였던 것 같아 없던 일로 할 테니 어서 학교로 돌아오게나 자네가 신청했던 연구비, 아니 그 10배라도 지원해 줌세 자네는 우리 대학에 꼭 필요한 인재야.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평생을 교수님의 대학에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믿는 역사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허탈했지만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자유로운 기분마저 들었죠.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 나야 영준씨 괜찮아요? 몸은 괜찮은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미안하오. 당신과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우게 돼서. 아니요, 사과하지 말아요. 텔레비전에서 당신이 발표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요. 그건 내가 알던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당신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나는 비겁한 학자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남편이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우리 딸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갈게요. 당신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 상관없어요. 수화기를 붙잡은 채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던 겁니다. 몇 주 후 저는 서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서울대학교에서 보내온 공식 초청장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나를 받아줄까? 핏줄은 같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라며 선을 긋지는 않을까?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입국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죠.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다른 문구의 손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그 인파 속에서 제 할머니와 꼭 닮은 모습의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고맙소, 선생 우리 역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소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소. 그 순간 제 안을 올가매던 마지막 편견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이곳은 저를 밀어내는 배타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상처 입은 저를 온몸으로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이수연 박사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실라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잃어버린 1300년의 퍼즐을 맞추는 일은 힘들었지만 제 생애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도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국제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다시 교토의 그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무라카미 노인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듯한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 어서 오게.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네. 정부에서도 한일 고대 교류 역사 마을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말이야. 이게 다 자네 덕분일세. 그의 안내를 받아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예전에는 없던 소박하지만 단단한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신라의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신사마당 쪽에서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의 일본 아이들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13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슬픔 속에서 불렀고 제 할머니가 저를 재우기 위해 불러주셨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노래는 더 이상 슬픈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은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선언이자 두 나라의 미래를 잇는 희망의 노래였죠. 그 노래가 국경을 넘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어중간한 경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300년 전에 잊혀진 과거와 이곳의 새로운 미래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단죄하는 무기가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여는 거울이라는 것을요. 창밖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 저도 모르게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토에 잠들어 있던 1300년의 진실 그리고 역사 왜곡에 맞선 한학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떠셨나요? 힘 있는 자들이 기록한 역사가 아닌 할머니의 자장가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남은 진짜 역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1300년의 침묵을 깨고 전 세계의 진실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에 숨겨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실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